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이죠. 때문에 업계에서는 적어도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와줘야지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모건 스탠레이에 이어서 국내 증권사도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가 밀리니까요. 지수도 영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간 시장을 끌어줬었던 쪽 실적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 부진한 모습이죠. 이 반도체, 조선, 그리고 자동차까지 줄줄이 밀리면서 지수도 힘을 못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적으로도 시장을 끌어줄 만한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28% 밀리면서 26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의 개수 409개, 하락 종목의 개수 463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수는 밀리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간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죠. 이와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정유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이 수혜주도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거래소 쪽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세에 나서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0.4%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76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642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933개. 자, 이렇게 약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아마 이 시간까지 잠 안 자고 기다리시다가 지수 확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가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반도체주가 몸을 사리면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가 기둥 역할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뚜렷한 방향이 없습니다. 각자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을 경우에만 반짝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정부가 육성책을 발표한 양자 기술주 그리고 딥페이크를 걸러주는 AI 보안 기술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양자 기술주 지금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그 이후에 나올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고 있죠. 이 양자 기술주에 대해서 정부가 이례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딥페이크를 걸러주는 AI 보안 기술주, 이건 아마 뉴스를 보셔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지금 최근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유포하는 그런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퍼지는 그 루트가 주로 텔레그램이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의 CEO가 지금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범죄를 막는 기술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보안 기술주가 오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FOMC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긴장을 했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두면서 계속해서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앞서 정지은 앵커가 언급한 대로 시장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나온다 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쉽게 지금 매수에 손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환율이 떨어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이대로 그냥 따라가기에는 흐름이 뭔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아봐야겠죠. 오늘 이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디사이트 TV 마가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여러 이슈 확인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안주를 봐야 할까요? 전략 세워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련주들 살펴보고요. 항공주 원화 강세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행 가능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 더 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안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이 딥페이크 관련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나던데요. 이 연루된 학교가 100개가 넘고요.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안주가 때문에 또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강도로 이 테마가 지속될지도 점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안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보안주는 테마주의 성격은 맞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정부 정책 모멘텀이 강하게 붙었고 그 다음은 전기차 관련돼서 또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이슈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네. 아마 정책 쪽으로 좀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아마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다 보면 특히 이런 이슈 관련된 종목들 군에서 좀 더 수급 몰림 현상, 수급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속보로 나온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후속 소식들도 좀 지속 나올 수 있고요. 오늘 관련된 흐름은 아니지만 저출산 관련돼서도 이제 발언이 딱 나오자마자 관련주들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주도주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죠. 이런 장세 안에서는 테마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테마의 지속성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관련주들이 어떤 게 진짜 관련주일지 우리가 이것을 직접 공부해서 살피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섹터 내에서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많은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오늘 좀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디지캡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센즈랩, 모니터랩도 24% 급등, 지금 한싹, 라운시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 특히 상한가에 간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당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후속 주자 중에서 이제 센즈랩의 지분을 59%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K사인이라는 종목을 좀 후속 주자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K사인이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미 좀 상승세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어느 정도의 상승세, 지금 현재는 11%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도 센즈랩을 자회사로 꽤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그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대해서 손을 잡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보안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대장격으로 센즈랩이 움직여주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못한 수급이 이제 그 모회사인
그 최대 주주인 그 K사인으로 갈 수 네.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원래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안 관련주 하면 라운시큐어, K사인, 드림시큐리티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센즈랩, 모니터랩 이런 후발주자들이 오히려 강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어찌 보면 약간 세대 교체가 이어졌는데 이런 세대 교체 흐름 속에서 두 가지 다 속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K사인 바닥권에서 또 거래량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완주 하면 거론되던 종목보다 오히려 후발주자들의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업계 내에서 지도가 바뀌고 있다, 판도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K사인 살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비대면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공백 문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공의들에 이어서 간호사 분들도 파업이 예상된다라는 뉴스들 나오고 있죠. 블라인드에서 뭐 글을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아프면 안 된다. 응급실이 지금 40%밖에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거운 뉴스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주식시장 안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 테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올해 이 관련돼서 이제 파업 소식이 나왔던 게 연초에 한번 또 크게 네. 나와서 시세가 강하게 관련주들이 좀 분출을 해줬고 또 두 번째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6월 달에도 또 네. 관련돼서 소식이 나와줬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제 주변에도 이와 관련돼서 진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는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간호사분들까지의 이런 또 투입되는 소식 이제 파업에 대한 소식까지 있다 보니 좀 더 강하게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려감은 깊을 수는 있겠지만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지금은 좀 힘이 다른 쪽보다는 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네. 따라잡는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심각한 문제이기는 맞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 나와줄 거기는 하지만 네.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강도는 약해지거든요. 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는. 그래서 굳이 뭐 지금 테마성의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봤을 때는 약간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따라잡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좀 진입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된 이슈는 시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성급한 매수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수급이 몰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잡아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관련주 내에서 혹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네.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그 오케이닥이라는 플랫폼 관련된 종목이고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엔 제 외국인 같은 경우 해외에 이제 나가 있는 한국인들한테도 전문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을지병원과 함께 이제 지난해 12월에 협력을 해서 그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관련돼서 비대면 어찌 보면 좀 대장주라고 사업에 영위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관련 그리고 액침냉각 관련돼서도 또 자회사를 통해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좀 수혜가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거래량이 조금 유입이 되기는 했지만 네. 그리고 121선인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긴 했지만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확실히 힘이 좀 약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완주 쪽으로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전장에 비해서 힘이 약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은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좀 더 지켜볼 여력은 있겠지만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도 좀 열어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비대면 관련주들 장 초반 대비해서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성 정보도 그렇고 유비케어도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더 들고 있어도 되지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 안에서 항공주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강세에 따른 수혜주로 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환율이 만약에 변동을 하게 된다면 근데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네. 있는 게 환율이 지금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요즘에 이런 환율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 이런 것보단 정말 전체적으로 일본의 영향, 중국의 영향 다양하게 좀 연동된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환율이 만약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에 따른 뭐 수출에 대해서 수출주들은 안 좋고 수입하는 회사들은 괜찮고 막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네.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많은 쪽들이 거론이 되는데 항공주들이 제일 좀 수혜 섹터로 좀 분류가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쪽으로의 수혜가 많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고 또 뭐 항공에 대해서 리스를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 수도 늘어날 건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기대감적인 심리들도 어느 정도는 좀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공주들은 그동안 좀 추세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닥을 찍고 최근에는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무조건 실적에 대해서 개선이 하반기 때 된다라고 확정치는 지을 수는 없겠지만 긍정과 부정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항공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 흐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중동 쪽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간밤에는 또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환율이 아니라 국제 유가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국제유가는 저는 아직까진 뭐 테마 이슈 관련돼서 물론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상황인데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유가의 급등락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유가가 그렇게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도 지금 좋아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정말 전면전으로 확전이 됐을 경우를 좀 염두를 해두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쉽진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시장에 이제 테마 종목들, 특히 테마 종목들은 시장의 주도 섹터와 그리고 시장이 불안전할 때마다 특히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이기 네. 때문에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인다고는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 희박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항공주 내에서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일단은 대한항공 대한항공. 보고 있는데요. 네. 다들 좀 대형사 위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LCC보다는. 아무래도 대한항공은 뭐 보시는 이유들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합병 관련돼서도 좀 그 모멘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르면은 올해 안에 좀 마무리 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4개의 경쟁 당국 중에서 13개국의 기업에 대한 결합 승인을 받았어요. 지금 미국만 남겨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에서도 양사간 합병에 대한 승인을 땅땅땅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매출 20조 원대 그리고 글로벌 10위권의 초대형 대형사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기대감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금리 부담에 대한 완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잘
잘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개선이 더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연료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연료비 관련돼서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항공유에 대한 하락 여기서 좀 채워갈 수 있는 게 기존치 대비해서 800억 원 정도는 감소할 수가 있대요. 연료비가 네. 대한항공 기준으로 봤을 때 어.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도 LCC보다는 대형사에게 이러한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수혜적인 부분들을 좀 더 기대를 해서 아마 대한항공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LCC 쪽보다는 대형사 위주로 이 항공주 내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항공주 내 탑픽 종목으로 대한항공 꼽아 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이 마무리가 된다면 대형 항공사로 거듭나면서 이로 인한 가치 상승 기대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액칭 냉각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정말 최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됐고 또 엔비디아가 주목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장기 테마로 봐야 하는 건가요? 장기 테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단기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지금 전기차 화재가 연일 이슈인데 얼마 전에 살짝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이 화재에 대해서 좀 이로울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것보다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며칠 후에 지금 엔비디아발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붙어준 상황이고요. 액침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이 원래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나왔다가 좀 잠잠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5일부터 열리는 반도체 컨퍼런스 핫칩 2024에서 기존의 공랭식에 대해서 이제 액침 냉각을 더한 새로운 냉각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런 밝히면서 어찌 보면 신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채택을 했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엔비디아는 이와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을 본격 도입하겠다. 네.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도 또 채용을 하는 움직임까지 오. 보인다라고 또 업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액침 냉각 전담팀을 또 꾸려서 거기에서 일할 직원들 채용 소식까지 있다라는 걸 보면 확실히 이쪽 관련돼서 좀 더 속도감이 붙을 수 있다라는 쪽 그거를 시장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돼서 소식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저는 당분간은 좀 시세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흐름을 보시면 네. 빠질 만큼 정말 많이 빠졌어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많이 겪었고 전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모습도 보여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수급이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기술이 아직 말 그대로 신기술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안 됐고 또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유리기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채택을 하고 AI가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있는 거에서 우리가 가만히 스탑할 수는 없고 같이 기술력에 대한 이제 발전이 있어야 되고 특히 AI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력에 대한 관리 부분, 효율성 이런 것들인데 향후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좀 채택하는 부분이 유리기판, 액침 냉각 비슷한 결이라고 봤을 네. 때 지금 유리기판 쪽도 우리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필요는 하니까 물론 상용화에 대해서는 전고체 배터리도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필요는 한데 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런 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잘못된 좀 삐끗하는 모습들도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리고 채택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장에서의 기대감과 이런 것들은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큰 그림,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 기술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개발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관련주 내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일단 이번에 대장이 거래량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이제 뭐 K엔솔인 것 같더라고요. 주로 대장주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1등주, 2등주가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3, 4등, 5등까지의 종목들을 찾기 바빴는데 요즘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 2등주에서 확 쏠리고 또 다음 날에도 계속 가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종목에서도 우리가 왜 다양한 섹터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장격 종목들이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치고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네. 때 철저히 저는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 모두 대장주가 좀 승기를 잡아가는 시장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어저께 가장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K엔솔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인 서브머사와 협력을 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관련주로 좀 엮인 기업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클린룸 관련돼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 클린룸 관련된 기업 또한 영위를 하고 있어서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관계사들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약간 메인 사업이 클린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돈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말라 있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 안에서는 대장주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K엔솔 관련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노트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처럼 약간 심심하고 좀 재미없는 장에 또 미꾸라지 같은 또 재미있는 종목을 던져주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오늘 할당량 다 채웠어. 아, 처음부터 재밌네요. 이게 이제 또 보면은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알 거예요. 할당량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이 못 채우면 굉장히 좀 이제 불이익이 많으니까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오늘 할당량 다 못 채워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맥스 풀로 다 채웠다. 오늘 다 채웠어요. 그런 종목입니다. 아,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세요, 정말. 예, 제가 살짝 듣기로는 또 연기를 살짝 또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대한민국이 정말 최고의 연예인을 놓쳤습니다. 아, 네, 오늘 시작은 재미없어도 네, 역시 강태욱 전문가 재밌습니다. 자, 종목명 바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휴, 맥스로 겨우 채웠다. 네, 휴맥스입니다. 그런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이 지금이 기업만 보면은 사실 정말로 이 종목을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기업의 모멘텀 자체는 그러니까 뭐 자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모멘텀은 괜찮은데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방송 관련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하는 뭐 디지털 위성 방송 쪽으로 해가지고 뭐 셋톱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신기 뭐 공급업체 이렇게 좀 보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뭐 방송 3사도 뭐 시청률이 많이 저조한 이런 시점에서 사실 뭐 셋톱박스 뭐 이런 거 사실 뭐 굉장히 이 기업 가치만 봤을 때 이것만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따라 나올 이제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휴맥스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방송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자회사로서의 이런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회사 얘기가 역시 처음부터 나오네요. 맞아요. 일단 분명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본업을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어차피 자회사가 상장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따라서 이 역시도 휴맥스라는 기업이 얼마든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휴맥스라는 기업이 이제 뭐 방송통신 이런 쪽으로만 엮이다 보니까 이 자회사 관련되는 반사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휴맥스라는 기업이 이 자회사를 통한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 모빌리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IT 뭐 인프라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최근에 이 휴맥스라는 기업이 당장 단기간에 또 올라갈 만한 이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자회사 중에 또 이제 휴맥스 EV라고 있어요. 이제 뭐 이름만 들어도 뭐 전기차 관련된 이런 모멘텀으로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휴맥스 EV라는 이 자회사를 설립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이 가속화 여기에 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충전이었거든요. 사실 주행거리 자체를 늘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충전 거리를 단축하느냐 뭐 이런 것도 과제였고 사실 뭐 이제 이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충전이 기도 사실 굉장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있어봐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충전 관련돼 있는 사업이 예전에 또 떠오르는 하나의 이 신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사업으로서 휴맥스가 지금 이제 또 진출을 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발표 나온 내용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충전가 전기차 시장이 아니에요. 이제 전기차가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35년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 신차를 제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가 10배 정도는 더 확대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 점유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점유율이 똑같이 10%를 유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 규모가 10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매출 역시 10배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휴맥스라는 기업 지금 당장에는 뭐 충분히 이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뭐 방송통신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 부족할 수 있어도 결국에 자회사를 통한 이런 전기차 충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및 신사업 모멘텀이 부각되는 만큼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또 이제 그 전기차 화재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과충전 방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100% 충전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과열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적당량만 충전할 수 있게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사실 사람들한테 충전을 덜 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 안 그래도 주행거리가 짧은데 충전량을 적게 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마세요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전기차 화재 과충전 방지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말로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야 되냐고 하면요. 애초에 과충전을 할 수 없게 기능적으로 제한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요. 이 완속 충전기에는 지금 이제 과충전 방지 장치라고 해서 이제 PLC 모뎀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아파트라든지 대다수의 이 전기차 충전기에는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들 그냥 충전을 꽉 채우려고 하지 뭐 굳이 이렇게 적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충전 방지를 하는 이 모뎀 시스템 자체가 지금까지 모든 충전 설비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지금 이 전국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충전기 안에 이걸 다 집어 넣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이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PLC 모뎀을 이제 또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그 노후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다시 뭐 재건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이 부품 교체 이런 수요에 따른 이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지금 이제 휴맥스라는 기업 자체도 이 자회사를 통한 이 아까 이제
충전이 관련되어 있는 모뎀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또 진행하는 게 95% 정도가 이제 충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충전을 제어하는 이런 이 모뎀 솔루션을 모뎀을 이제 휴맥스 EV가 이제 또 제작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점진적인 이런 이걸 이 교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휴맥스 EV가 역시나 이 반사익 수혜 실적에 대한 강한 상반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역시나 얘기했다시피 자회사의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지분 가치에 따른 모회사 역시도 뭐가 된다. 이 재무에 따른 이런 실적 증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 뭐 그 자회사 지금 뭐 당장이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나 모회사 휴맥스를 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역사적 최저점 매수 접근 기회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정말로 최저점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휴맥스라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잘 나갔어요. 과거에는 주가가 10,000원, 20,000원대 거의 20,000원대 근처에서 놀던 종목이 휴맥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2000년도 극초에는 뭐 예능도 그렇고 정말 저도 뭐 텔레비를 달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방송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나 뭐 셋톱박스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맨 처음에 이런 셋톱박스 뭐 다시 보기 이런 게 나왔을 땐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저 어릴 때는 뭐 제가 이걸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부모님한테 이거 비디오 테이프 꽂아놓고 녹화 버튼 눌러주세요. 그쵸, 예. 해가지고 집에 와서 봤을 맞아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였는데 이제 뭐예요? 맨 처음에 이제 셋톱박스라는 게 나왔을 때 정말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본다 이런 그 광고를 하는데 그게 정말 혁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사실 방송 관련돼 있는 솔루션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보면 알겠지만 거의 10분의 1 토막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게 이제는 이 우리가 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실적이 나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은 이 휴맥스라는 기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업에 따른 실적은 이제 사실 그냥 거의 끝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뭐예요? 이 본업에 따른 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 얘기했던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는 거고, 뭐 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AI 뭐 인공지능 섹터로서의 이런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거기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뭐가 됐다? 전기차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기차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놀고 있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죠. 뭐다? 2035년도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거 아니면 전기차는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적은요, 증가하지 말라 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적이 증가한다는 건 뭐가 된다?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라는 종목은 오히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4,000원에서 6,000원, 지금 대략적으로 뭐 과거 뭐 4,000원, 6,000원 이 구간까지 와주면서도 이 거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그 몇 년 동안 이 주식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좀 보면 좋고, 예. 그래서 휴맥스라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보면 한 2,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2,000원대를 지켜내시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2,000원대를 그 매수 가격가 2,000원대에서 2,050원 아래, 지금 아마 1,900 얼마인데 아마 지금 또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2,000원에서 2,050원이 좀 저항 구간대를 맞아요. 그래서 2,05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접근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한 4,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 한 1,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면은 충분히 휴맥스도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저도 이거 종목을 보고 나서 차트를 한번 열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잘 나갔던 게 10년 전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약간 용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요. 이 용기라기보다는 이 용기를 제가 시청자한테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걸 길러야 돼요.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누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었던 사람들은요, 누구나 돈을 벌고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자 한다고 하면은 용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갈 종목은 가요. 그냥 투자는 진득하게 바닥줄을 사놓으시면 되고요. 공포에 매수하시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공포를 이겨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요. 그 공포에 매수한다. 이거를 기억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변동성에는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강조해 주시는 손절가, 이 부분도 원칙을 꼭
지키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자,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장비가 빠지다. 장비가 뭐 물에 빠진 겁니까? 뭡니까? 이거를 잘못 적으셨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네. 건 장비가 삐지다예요. 삐지다. 아, 그래요? 삐지다고. 아, 장비가 그 삼국지 장비예요? 네, 그 삼국지 장비입니다. 삼국지 장비가 이제 유비한테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삐진 거예요. 근데 장군이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삐지면 어떻게 돼요? 유비가 케어해줘야죠. 그러니까 유비가 케어합니다. 유비 케어. 열심히 케어해야 돼요, 장비를. 그런 장비입니다.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자, 유비가 삐진 장비를 케어해주는 종목. 네, 종목명 띄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유비 케어입니다. 오늘 잘 가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 뭐 안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케어, 뭐뭐 케어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헬스케어, 건강관리 이런 쪽으로도 좀 엮이고 있다라고 원격 의료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원격으로도 엮이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그 이런 이 의료 시스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뭐 제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은 원격 의료로 좀 엮이고 있고 사실상 오늘은 이 종목이 갭이 사실 떴던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딥페이크라는 좀 사건이 좀 터졌잖아요. 그럼 딥페이크가 아니죠. 이거 딥페이크 또 보안이 터졌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간호사 파업이 네, 네. 이제 이틀 뒤에 있을 수 있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터지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띄워줬던 거고 갭 사실은 저는 이거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갭에서 좀 다시 조정 나올 때 매수했으면 좋겠고 이제 키워드를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 좀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유비케어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내용 3가지 띄워볼게요. 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간호사잖아요. 그쵸. 이분들이 이제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이게 총파업의 예고에 따른 결국에 이제 뭐 이런 이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은 원격으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보건의료 이제 이 노조 총파업이라는 게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갭이 떠서 전 조금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단발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나 이게 끝난다라고 하면 아니면 여기가 뭐 진행이 된다 뭐 한다 과정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비케어라는 기업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번 이번 이 총파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예. 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의료라는 부분은 이제 AI 섹터로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변형이 되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 때도 잠시 이슈가 됐던 게 우리가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뭐 비대면 이제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이제 비대면 시대로 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사분들 정말 굉장히 많이 좋죠. 노력하시고 정말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의료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먼 미래로 간다라고 하면은 AI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래요. 검사든 판사든 모든 직업이 지금 이제는 의료. 사실 뭐 검사 판사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엄청난 시간을 토대로 과거 사건을 정말 다 찾아가지고 요렇게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AI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연구 개발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뭐 이만큼 따닥따닥 해서 이 사건을 입력한다. 그럼 그냥 바로 1분 만에 그냥 그냥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처럼 뭐 의사든 뭐 모든 직업에 있어서 이제는 AI가 대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이 의료적인 부분도 비대면 원격 의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게 지금 당장에 이거를 변화하기에는 우리가 뭐 인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우리 인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먼 미래의 얘기가 되는 거고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슈가 못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의료 노조 총파업이라든지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겪을 때마다 이게 한 번 더 진화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 이슈를 통해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이제 원격 이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갭을 띄운 만큼 다시 조정은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 자체가 이게 유지돼야 되는 이슈는 아니니까. 네. 다만 이제 먼 미래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바꾸겠다, 하겠다 나왔을 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래로 봤을 때, 이 멀리 봤을 때 분명히 충분히 뭐다. 반사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부분, 이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또 이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도 있는데 이 헬스케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삼성 이제 보핏이 곧 이제 9월달 출시 예정입니다. 삼성 네. 보핏 같은 경우가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서도 이제 충분히 시장 반사익을 받아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이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네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중요한 건 이제 9월 달에 보시면은 또 이제 암 학회가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암 학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항암 학회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는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이제 뭐다? AI라는 거예요. 네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AI 의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약 바이오도 결국에는 이 AI 의료의 영역으로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로 봤을 때 어쨌든 이 그 차세대 미래 먹거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유비케어라는 기업이 루닛이라는 뷰노죠. 뷰노라는 기업과 함께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한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급 계약. 예. 그래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고 하면요. 역시나 AI 의료 신약 뭐 이런 쪽으로서의 반사익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뷰노가 이제 유비케어다라 좀 보시면 좋고요. 예. 특히나 제가 아까 이제 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좀 판매 뭐 이런 것도 뭐 한다라고 했는데 이 뷰노라는 기업과 지금 또 독점 판매 관련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독점 판매 관련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지금 이 실적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또 지금 이 유비케어 입장에서는 이 제약 바이오 모멘텀으로서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지켜봐도 좋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에서 저는 이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싶은 게 이 지금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이 차트상 일봉, 주봉, 월봉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도 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4,000원대, 이 4,000원대에서 지금 지켜주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14,000원에서부터 지금 하방 추세대 돌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이 지금 4,500 아래로 지금 좀 위긴 한데 아래로 좀 매수 포지션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자, 목표 가격은 저는 9,000원 정도, 9,000원 정도 잡아보시고 손절 가격 3,000원 잡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격 의료 그리고 의료 AI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비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꼽아주셨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나 용평이 최고가 기준으로 38%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추가 전략도 좀 들려주실까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그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4,800원 정도에서 지금 저항을 좀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 4,800원 이 저항대를 지금 어떻게 뚫어냈냐가 중요해요. 그 4,400원을 지켜내면서 800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4,800원 돌파를 했을 때는 사실 6,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 당장 이 4,800원 돌파 실패할 것 같다. 그럼 도망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세니젠도 볼게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79% 수익률이 나왔는데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세니즌 같은 경우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변동성이 심해도 지금 월봉 차트 보면 최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역시 세니즌 같은 경우도 5,000원대를 좀 강한 저항으로 잡아야 되는데 5,000원대 지금 돌파 시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5,000원 돌파하면서 8,0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엔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머신 비전 기반 2차 전지 전공정 검사 장비 생산 주요 고객사가 LG 엔솔, 삼성 SDI다. 전고체 배터리 해외 수주 확대 성과 주목, 출고 전 고정밀 배터리 검사 수요 급증 추세. 자, 전기차 악재 속에서 또 전기 그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금 다시 실적으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수급은 몰리고 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 상황의 업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국내 배터리 업체 이제 셀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3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3사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이 7,793억이었습니다. 근데 예. 2분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154억, 완전 줄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뭐 SK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 자체의 실적이 부진하니 아시다시피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져 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 회사들은 이제 ESS로 대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버티면 되는데, 소부장 같은 기업들은 이제 그 배터리 셀이 팔려야지 결국엔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계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니켈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 배터리 가격 자체를 이제 하락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그리고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이 돼야 2차 전지 관련된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2분기를 기점으로 3분기, 4분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악재가 하나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제 화재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청라의 전기차 화재, 그리고 포르투갈 리스본에 한 200대가 이상의 차량 전소가 되는 사건도 이뤄졌고, 어제는 리비안 일리노이 그 조립 공장에서 전기차 관련돼서 또 화재가 나서 뭐 여러 대가 또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화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부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나 대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가 뭐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배터리 폭발 방지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충전 인프라나 그리고 이제 고정밀 배터리 관련된 검사 확대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는 마지막에 있는 이제 고정밀 배터리 검사 확대, 차라리 출고할 때 배터리가 잘 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고정밀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면 역시 배터리 업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은 역시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언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이 안 팔리는 문제는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2차 전지 소부장주들은 전고체 배터리 혹은 어떤 안전 관련된 성장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하나증권에서 제시를 했고요. 예, 제목을 보시면 이제 목표가는 미제시를 했습니다. 제목 네. 보시면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비전 검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머신 비전 기반의 2차 전지 전공정 검사 장비의 전문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머신 비전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제 기계가 스스로 보고 이제 카메라 같은 거와 센서 같은 걸로 보고 나서 이걸 이제 분석하거나 작동 기술을 어느 정도 이 이미지 캡처나 프로세싱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딥러닝 이제 머신 이런 데이터를 쌓아서 결국에 이 데이터를 쌓은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접목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검사 장비 쪽에 상당히 많은 머신 비전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에 전극 조립 활성화 모듈 및 팩 장비까지 전 공정에 적용되는 머신 비전 검사 장비의 제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근데 수주 잔고를 보시면 21년 2분기에 262억을 기록을 했던 수주가 이 올해 24년 2분기로 보면 728억까지 한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 걸로 네. 보면 계속 수주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 고객사 확보 따라 탑라인 성장이 좀 지속이 된다. 그래서 해외 성과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주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LFP 배터리사인 원으로 약 130억 원의 이 활성화 공정 포메이션 장비 수주를 연말부터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최대 배터리사인 이 머러우라고 하는 회사에 여러 가지 LFP 배터리 공장 준공을 마쳐서 이제 파일럿 라인 관련된 수주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고정밀 그런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불연성 고체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주목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동사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신규 포트폴리오 기반 고성장 전망, 그리고 주목할 분야는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다. 그래서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가스 공정 장비라고 하는 이제 기존 배터리 활성화 공정에서 가스 제거 공정 장비에 이제 원래는 진공 챔버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동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장비는 진공 챔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라인 축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라인이 한 5m 정도가 감소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원가 절감이라든지 운영 효율화 극대화가 돼서 결국에 이제 셀 메이커 쪽 향 퀄리티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이제 신규로 포트폴리오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박 제조 검사 장비 및 두께 측정기 R&D를 완료를 해서 현재 이제 중국 동박 제조 메이저 기업들과 이제 MOU를 체결해서 내년에 본격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올해 5월에 M&A를 한 인수 합병을 한 엔테크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분을 한 80% 인수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46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6 배터리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배터리 생산 신공장을 통한 이제 애리조나에서 확대할 생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 장비나 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제 건식 공정 장비,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검사 장비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이나 음극 쪽 관련된 부분에 뭐 내년까지 1분기까지 이 데모 라인 구축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의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서 좀 전반적으로는 다 부진하지만 이 세세한 개별적인 종목들에 있어서의 수주는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다. 그 중에서 동사는 좀 긍정적인 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수주 모멘텀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셀 제조사도 그렇지만 소부장주들까지도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지금 현재 이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려주실까요? 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결국엔 언제 오르는지가 뭐 관건일 것 같은데 뭐 S&E 리서치에서 이 조사를 한 바로는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침투율이 0.6%고요. 그리고 35년 정도 돼야 이제 9.6%로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 기존 배터리보다 가격이 100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비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양산을 해서 수율을 맞추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국내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가 27년 양산 기대가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030년을 예상을 하고 있고 SK온도 결국엔 26년에 파일럿 시도를 해서 28년, 29년에 양산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말고 반구체 배터리를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용성에 대한 부분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뭐 2차 전지 검사 장비 그리고 AI 교통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도 어렵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까지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목표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어제 수익성적인 기준으로 보면 9.6배 정도 PER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낮은 건 아닌 것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결국엔 PER도 퍼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5배 정도만 보더라도 PER 15배 정도만 보더라도 한 18,000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이 앞선 고점이 13,76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점은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14,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14,000원, 그 이후에는 18,000원대까지도 지켜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엔시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현대 GF 홀딩스인데요.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 지주사죠. 자, 2분기의 영업이익이 772억 원, 호실적 전망된다. 저성장 가치주에서 성장 가치주로 변모하고 있고 외형 및 주주 환원 확대로 주가 재평가. 최근 5년간 배당 성향이 30% 수준이다. 흥국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7,000원인데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지주사 하면 밸류업 이슈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또 백화점이니까 소비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도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 현대GF 가져오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소비주들에 대한 수혜가 좀 원활하게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경기 침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이미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과연 이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소비주들에 대한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언급을 해드리러 가지고 왔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내용을 이제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과 실적을 꽉 잡은 알짜 지주사다 이런 평가가 되어 있던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흥국증권에서 7,000원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냈고요. 보시면 이제 제목 보시면 본질 가치를 찾다라고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배력 강화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4분기 현대그린푸드를 그리고 24년 2분기에 현대홈쇼핑을 이제 연결 영업 실적으로 반영을 했다. 그래서 연결 영업 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래서 23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2조 6천억과 마이너스 110억이었습니다. 근데 두 회사를 데리고 오면서 결국에 24년 7조 5천억과 2,658억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급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자 회사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분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종속회사로 간다라고 하면 한 40% 이상이 돼야 종속회사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3분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한 부분인데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772억 정도 될 거다라고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도 한 2조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여러 가지 이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영업 실적이 큰 폭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매출 성장으로 봤을 때는 현대그린푸드 23년 4분기와 현대홈쇼핑 24년 2분기의 연결 편입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현대에버다임과 현대리바트도 종속법인으로 매출에 대한 호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영업이익 상승에 대한 부분은 현대그린푸드와 현대홈쇼핑에 있는 한섬과 그리고 현대퓨처엠 의 24년 1분기에 연결 편입이 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리바트에 대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저성장 가치주에서 성장 가치주로 환골 탈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두 개의 회사의 이제 연결 효과에 대한 양호한 실적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이 7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658억을 기록을 할 거다. 그래서 내년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외형 성장과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가치주에서 이제 실적 성장수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포트에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영업이익 772억 원 이게 3분기 이제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이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잡고요. 자, 이제 리포트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 동사가 이제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동사 시가 기준으로만 해도 한 8천억 정도의 이 부동산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금강 쇼핑센터라고 해서 강남구 임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구상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결국에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매각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동사 시가총액이 7,500억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뭐 부동산 자산만 8천억이기 때문에 PBR도 1배 미만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에 좌지우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실적이 계속 연결로 잡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원강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22.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결로 잡기 위해서는 7.3%의 지분을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동사가 뭐 어느 정도 추가는 더 확보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 지분을 확보를 해서 30%를 만들면 결국에 연결로 실적이 잡힌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총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금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원 강업 관련해서도 성장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 들어볼까요? 목표가는 예, 지금 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4,900원, 4,800원이에요. 그 가격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 돌파를 하면 단기 목표가는 이 앞선 고점이죠. 한 5,400원까지는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언지드리겠습니다. 네, 자 1차 단기 목표가는 5,4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인 7,000원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7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안이 참석주주 85.76%의 찬성률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 규모로 편성해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인 4.5%에는 못 미쳐 긴축 재정으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내년에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이 올해보다 6조 6천억 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78조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결정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인도 법인의 기업 공개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많은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폭염 기간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하고 고령화의 심화로 평균 연령이 44.8세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 상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SP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나 혹은 데이터 분산 솔루션 이런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테마주 중심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새롭게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게 되고 오늘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테마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특정 메신저를 통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이런 불법 촬영물 같은 게 이제 유포가 됐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이제 정부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형성이 되고 또 움직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보호 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불법 촬영물 차단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 또 불법 촬영물에 대한 지금 유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완벽하게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가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자체 개발한 워터마크나 뭐 캡처 방지 뭐 이런 솔루션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에 뭐 특정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좀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망세가 좀 짙어진 상황이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수급들이 좀 대기 자금들이 결국에는 테마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당분간은 이 불법 촬영과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 테마주 내에서도 굉장히 좀 빠른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이미 뭐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지만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후발주자로서 좀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불법 촬영물 차단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바닥을 좀 잡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7,000원 구간에서 최저점을 한번 경신을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반등을 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한 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좀 좋은 기업 혹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엮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7,000원 바닥을 찍은 이후에 갑자기 돌연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다시 음봉으로 빠지면서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는 상한가봉을 깨지 않고 조금씩 이 단기 이평선과 뭐 중기 이평선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정배열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잡기보다는 조금 짧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3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1,30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한가봉 상단이기도 하고 또 볼린저 밴드 상한선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이전 이 시세 초입 구간 혹은 이 전일이죠. 전일에 발생한 저점 구간이 8,500원 수준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P소프트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우리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 최고가 기준 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은 재미가 참 있습니다. CJ, CGV 추가적인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이제 뭐 CJ, CGV 같은 경우에 제가 1차 목표가를 7,2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이 목표가를 좀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뭐 절반 정도 내지 혹은 3분의 1 정도는 수익을 한번 챙겨두시고 왜냐면은 지금 거의 조정이 없이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과도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구간까지는 좀 조정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 수익을 챙겨 두시고 그 다음 지지를 한번 보시면서 추세를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나아지고 있는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전에 뭐 100억에서 150억에서 뭐 45억까지 떨어졌던 영업이익이 이제 지난 분기 2분기에는 200억대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500억대로 좀 추가적으로 늘어날 그런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작에 대한 그런 개봉 스케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 시장 순환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가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상태로 기대 수익률을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적자에 대한 부분 혹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주가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횡보를 한 만큼 이제는 추세가 좀 길게 잡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이런 단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CJ, CGV에 대한 추가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우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최근 딥페이크 관련된 이 뉴스들, 보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최근 시장의 관망세가 짙게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 테마주 중심의 순환매가 지속될 수 있는데 이 종목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목표가 1,300원, 손절가 8,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차세대 보안 칩 전문 기업인 ICTK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의 좀 구조를 좀 파악하고 전략을 짜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CTK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 어제 저녁에 실제로 이제 면제를 좀 시켜주면서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이런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왔었는데 입장 선회가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의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ICK의 이제 공모가가 한 2만 원 정도고, 주달 자금이 이번 IPO를 통해서 380억 정도 조달했는데, 지금 가격대는 공모가 대비해서도 이제 반토막 이상 난 가격이고, 특히 이제 IPO 전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좀 인정을 받았던 단가가 한 1,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좀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IPO를 통해서 조달받았던 380억 정도 더한다라고 한다면 최소 이제 그 1,000억 후반대 그리고 2,000억 정도까지는 시가총액을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격대는 이제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수급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시면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는 이 수급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일단 신규 상장 날 유통 가능했던 물량은 32.9%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 예수 물량이 67.9% 되는데 1개월 차례 이제 17.68% 물량 소화됐고요. 2개월 때 6.89% 물량 소화됐고, 3개월 차 11.12%까지 물량 소화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는 물량은 전부 다 좀 소화된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환물기 청구권이 지금 설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주관사가 종목에 대한 자신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90%이고 6개월이니까 올 11월 달에 행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한 18,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환매 청구권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 가격은 이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ICK의 이제 5월 17일 날 신규 상장 당시에 19,990원에 시작해서 36,95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80% 이상의 수익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대부분 물량 소화가 됐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목표가를 좀 높여 잡았다라고 한다면 5개월 이후에는 2만 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이제 그 NH증권에서 18,000원에 이제 사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굉장히 싸고, 그렇게 이제 급락 나올 때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8월 15일 날 8월 5일 날 시장 폭락과 함께 급등, 그 다음에 이제 8월 17일 날 3개월 물자 소화되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가격 라인대를, 투매가 나왔던 가격대를 뚫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제가 이제 IMBDX도 이제 같은 전략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끝나고 지금 보시게 되면 투매가 나왔던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제 100% 이상의 폭발적인 시세가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ICT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 매물대와 오버행이 좀 끝나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충분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일단 목표가는 12,000원 보시는데 그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18,000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매수가는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 전략 조금 바꿔드리면 뭐 현재가부터 전고점 라인대인 한 8,600원 라인대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대는 6,200원 라인대 전저점 라인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조영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CTK에 대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이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들 다시 변경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청원 IM증권 PB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악재가 많았었던 건설주들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이청원 PB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 사실화되었고 9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 인하 이후로 촉망받는 혹은 수혜가 가장 기대되는 산업으로 꼽혔던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설이고 또 하나가 유틸리티, 또 하나가 필수 소비재, 마지막에 금융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업 혹은 산업 자체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 또한 금융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괜찮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은 앞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조금 더 여력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 경기도 지금 회복이 지금 명백히 되고 있죠.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덕분에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급증하는 연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최근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꽤나 많이 서려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대적으로 GS건설이나 또 최근에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대우건설까지 움직임이 잘 나옵니다. 네.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은 조금 더딘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브랜드 아치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순위는 여전히 1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을 함에 있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눈여겨보거나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PB님 추가적으로 그러면 금리를 만약에 25bp가 아니라 50bp 빅컷을 하면은 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큰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 정부가 보였던 흐름을 감안한다면 빅컷보다는 여전히 베이비 스텝으로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조금씩 진행되는 가운데 건설주는 분명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는 것 그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액침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GST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지금 국내 기업 중에 이상형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이 회사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 GST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4분기에 좀 신규 AI 칩이 지금 애칭 냉각을 좀 탑재를 한다라는 그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일단 이제 애칭 냉각 관련주들이 좀 투심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뭐 아직까지 수급적인 면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GST 같은 경우가 애칭 냉각 관련 기업들 중 내에서 좀 흑자로 좀 충분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GST 같은 경우 애칭 냉각 기술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에서도 이상을 좀 진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아직까지는 애칭 냉각 쪽에 있어서 진출 속도 면을 따져본다고 하게 되면은 GST가 제일 압도적으로 좀 빠르다라고 좀 보면 되시고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미세화가 되면서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열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계기로 가게 될 텐데 결국 필요한 부분들이 좀 애칭 냉각이라는 부분들이죠. 결국 이제 애칭 냉각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실적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없지만 오히려 이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좀 얹혀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전에도 이미 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설비 투자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스크러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또 TSMC 향에 대한 부분들의 납품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신규 고객사 부분들의 좀 다변 향상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좀 V자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이 추세가 좀 강한 모습들은 아닙니다. 다만 중장기 이평을 좀 돌파를 해줬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한 번 더 시세를 위쪽으로 좀 분출을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시장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엔비디아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전기차 화재 사건 관련된 기술이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종가 매수 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조선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TX 엔진인데요. 사실 최근 시장을 끌어줬었던 실적주들, 조선주 쪽이 오늘 시장 안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주로도 분류가 되지만 또 방산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네요.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 STX 엔진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매우 괜찮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리는 양상 속에서 실적이 크게 훼손이 되었거나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방산이 지금 사업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됩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에 하나 띄워놓았는데요. 네. 동사는 기본적으로 민수나 특수 그리고 전자통신 사업 이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의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이 방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기저에 있는 게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의 리포트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올해 수주액이나 그리고 전망 자체가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최근 몇 년이 아니고요. 지난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2021년부터 이제 급증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모든 수주 잔고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LR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항공주 이런 기업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타 엔진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쪽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주가에 묻어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STX 엔진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 이 향후 조선에 대한 전망과 방산에 대한 전망을 보았을 때 크게 지금 나쁘게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없죠. 주가 자체는 약간의 밀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섹터 자체가 보일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은 여전히 올 하반기에도 밝습니다. 개인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우선은 변한다 하더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sek터 중에 하나는 저는 첫째가 조선, 또 하나는 방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이 2만 원,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만 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구간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STX 엔진 지금 조정이 잘 나올 때 한번 눈여겨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유망한 섹터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처럼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은 X 주셨네요. 네네. 일단 뭐 STS 엔진의 좀 기업의 펀더멘탈 부분들에는 전혀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는 계속 좀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일단은 X를 드렸던 부분들은 워낙 이평들 간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좀 급등력이 좀 강했던 부분들, 물론 일단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도 해외 사업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미 수주를 했었던 뭐 가스선이나 그리고 컨테이너선 부분들이 일단 풍부한 선박 건조량에 따라 가지고 실적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의 주가가 일단은 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이 지금 라운드가 아래로 좀 꺾여지면서 이격을 좀 좁혀나가려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좀 공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일단 STS 엔진을 개인적으로 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18,200원에서 한 18,900원 사이 이 레인지 박스권에 오게 되면은 그때 충분히 분할로 매수 관점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과 방산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섹터로 이청원 PB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님도 동의는 하시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좀 눌렸을 때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정 브리핑을 하는데 이 저출산 관련해서도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아가방 컴퍼니의 의견,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도 엇갈렸습니다. 이청원 PB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가방 컴퍼니, 꿈비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강하게 보입니다. 예. 그에 걸맞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거죠.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뭐 옷을 사거나 제품을 삼에 있어서 교체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비용을 쓰기가 부담이 됩니다. 저도 딱 지금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예. 느끼는데 그렇다면 아가방 컴퍼니가 되든 꿈비가 되든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은 철저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설령 개선된다 하더라도 업황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한 것, 이것을 좀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정부 정책 이슈가 일단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좀 저출산 관련해서 좀 일정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가 좀 가장 대장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국정 브리핑에서 이번에 뭐 기존 4대 개혁의 플러스로 저출산 대응까지도 일단은 성과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워낙 좀 저출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출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심한 부분들에 일단 정부 정책이 좀 강하게 좀 연출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아가방 컴퍼니의 좀 주가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실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영유아 브랜드 내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인지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영유아 소재 쪽에 있어서는 구매 수요가 아가방 컴퍼니 쪽에서 좀 나오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금 뭐 좋아질 만한 부분들, 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매수를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좀 테마 수급이 일단은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수익률은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때문에 이번에 정책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의료계에도 뉴스가 있습니다. 파업 예고 소식 전해졌는데요. 오늘 세장안에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PNS 미케닉스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청은 PB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섹터 자체가 로봇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 수익이 나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네. 동사는 기존에 상장 이전부터 수익을 조금씩 냈던 기업입니다. 자세히 해당 기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동사가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하지 로봇이었습니다. 아래, 그 상체가 아닌 하체 위주의 로봇, 그리고 재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종합병원, 상급병원에 이러한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최근에 웨어러블 삼성전자의 보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하지 로봇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로봇의 한 종류는 결국에는 하지 로봇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흐름 자체 그리고 실적은 시간이 조금 지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3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3분기 실적이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되면 네. 이후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한번 튈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오늘 주가도 약간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PNS 미케닉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선은 관심 있게 지켜는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진욱 본부장님께서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앞쪽에 이제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포인트는 결국 의료 로봇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좀 흑자로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익비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충분히 손절 라인은 좀 짧고 수익 구간은 좀 크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워낙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언제든 계속해서 가치성은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의 웨어로봇 보피 출시 이후로도 제알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산업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된다 하게 되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수급에 대한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저 역시도 일단은 뭐 크게는 스윙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단기성으로 볼 때는 한 번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PNS 미케닉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을 잃은 오늘 시장입니다. 하루 동안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국제유가가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 이로 인한 생산 중단 우려가 불거지면서 3%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정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처럼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달러 인덱스의 반등폭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는 이 원달러 환율 하락, 그러니까 이 원화 강세 수혜주인 이 철강 쪽 유틸리티 업종이 최근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0.1% 오른 1,331원 20전 수준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이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역시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 반도체 말고도요, 그동안 실적 장세를 주도했었던 실적주가 밀리면서 지수도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죠.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32% 밀렸고요. 2,68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 이후 장중 저점 758선까지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바이오 종목들 괜찮았지만 이 반도체를 향한 경계감이 지속이 되면서 지수는 상당히 막힌 그런 모습이었죠. 다만 오후장 들어서 알테오젠 쪽이 살아나면서 지수의 낙폭은 많이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24% 하락이고요. 764선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의 하락, 오늘 반도체도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TP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 쪽의 낙폭이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5%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17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금 100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 황제주로 등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탄력을 장 막판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죠. 1.1%대 강세, 97만 3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 선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장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장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현대차가 0.8%대 약세, 기아차도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은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2.2%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오늘은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신한지주가 2.7%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59,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 통해서 이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한 이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빈집털이 성격의 수급 유입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삼성 SDI 1.8% 강세, LG화학 0.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1.6% 하락하면서 16만 7,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0.8%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31만 5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쪽의 낙폭이 조금 두드러진 모습이었죠. 2%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17만 원 선 간신히 지켜낸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바이오 종목들,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선별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오 상승에서 좀 소외됐던 측면이 있었던 삼천당제약이 오늘 시장 안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7%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15만 5,100원을 기록했고요. 바이오 테크 쪽에서 리가캠 바이오는 2.4%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0.5%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늘도 주가가 밀렸습니다. 이 붉은 사막의 수상 불발 뉴스로 단순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중국 업체들의 약진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분석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또 전해드린 바 있었죠. 펄어비스가 4.3%대 하락, 이 가운데 HBSP는 1.1%대 약세, 리노공업도 1.7%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부장 관련주들도 종목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청원 PB님께 질문 드릴게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잡아주시죠. 개인적으로 섹터 범위를 계속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시장에 대한 생각, 특히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제가 지금 주말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와 미증시에 대한 상관계수를 한번 직접 구해봤습니다. 모니터에 자료 하나 띄워놨는데 맨 아래 보이는 게 코스피 지수이고요. 그 앞에 4개는 DJ는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네.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는 0.6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8월 22일 지난주까지 0.6이 넘어가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8월에 시장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때만 가지고도 한번 구해봤는데 네. 그때도 안 나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유일하게 0.61이 나오는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2% 이상 움직였을 때 예를 들면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만한 특정 변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가,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미증시의 흐름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나 빠졌으면은 당연히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종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 괜찮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미증시 매우 좋았는데 어제 우리 증시 보세요. 시가는 좋았는데 종가 다 밀리죠. 네.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역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두 변수가 서로 영향력이 없을 때도 통용이 되는 말입니다. 적어도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증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상당 부분 독립된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섹터의 차별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는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슈가 있는 몇몇 섹터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는 결국 제약 바이오 딱 하나만 가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대략 9월까지는 제약 바이오가 큰 틀에서 움직이고 그 외에는 저는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증시의 흐름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내일은 외국인 수급에 맞추어서 자금이 유입되는 섹터, 그 섹터만 여러분들이 찾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와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외국인 수급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본부장님은 내일 체크해야 할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ADR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과열권까지 좀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해줬다가 다시금 지금 한 100% 구간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ADR 지수가 100% 구간이 오게 되면은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많이 빠르게 도는 그런 장세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과열권에 소폭 진입을 했다가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마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와주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아래쪽에 대한 과매도권까지 밀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이 좀 한번 밑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베스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아직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지수로만 놓고 봐도 아직 좀 덜 오른 감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수급이 조금 몰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가 돈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수급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 높다. 그 안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 높다라고 조언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청원 PB님께서 이 섹터, 관심 섹터 자체를 좀 좁혀서 시장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보고 계신 섹터가 좀 있으실까요? 네, 제약바이오 속에서도 CDMO 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CDMO 그중에서도 세계 시장에서의 매출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 CDMO와 관련된 기업 두 가지, 대표적으로 ST판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바이넥스도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당분간은 더 힘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명확한 수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는 단기적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본적으로 오늘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괜찮은 거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CDMO 쪽은 조금 더 움직임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아직은 시세가 마무리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들 정 불안하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CDMO 이걸 기억하셔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최준학 본부장님도 말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최근에 좀 바닥 기점에서 좀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일단 내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배터리 화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이슈가 지금 계속 사이클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이죠. 배터리 화재에 대한 사이클의 이슈
이슈가 계속해서 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부각이 또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배터리 안전장치 시장에 대한 부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전고체 쪽이 한번 최근에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일단 전고체 쪽이 한번 기간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다시 한번 더 추세 전환을 좀 시도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실적이 지금은 좋아지는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낙폭 과대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서 2차 전지 쪽 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다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